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동하지 않아야만 세상을 바꾸는 무기. 미사일도 핵탄두도 군사력 과시도 없이 단지 존재만으로 전쟁을 막아내는 잠수함이 있다면 바로 그 잠수함을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나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비핵국가인 이 나라는 세상의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수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무기를 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에서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기가 절대 출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쿠르첸코입니다. 1983년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콜라이우는 흑해를 접한 조선 산업도시이자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군함을 생산하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제가 해양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쩌면 숙명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항구 근처에 살면서 거대한 함선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멋있다고 느꼈지만 자라면서 그것이 국방, 전략, 안보라는 거대한 세계와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키예프 국립대학에서 해양물리학을 전공한 뒤 우크라이나 해군 전략사령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해상 억제력과 수중 감시체계에 관한 전문성을 키워나갔고 NATO의 해양전략자문위원으로 초빙될 만큼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친구들, 연구소, 고향, 그리고 신념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국제안보체계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핵이 없는 국가가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의 질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없이 우리는 어떻게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나토 내부 회의 중 한 극비 보고서가 회람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비핵국가의 수중 억제 전략 대한민국의 사례.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가지 놀라운 단서가 있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기반의 초소형 원자로, 비무장 무기체계, SLBM 대응형 수중음향 은폐 기술, 그리고 핵심은 이 기술이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 조약 NPT를 철저히 준수해온 국가이고 핵무기 보유도 실전 배치도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분명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억제 전략을 실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직접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회색빛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이는 김영선 차장이었습니다. 방위산업청의 전략기획 담당 차장으로 흔히 국가기술주권의 상징처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고도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한국이 보여드릴 것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중에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날의 대화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서울 외곽의 국방과학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이 도시를 벗어나는 동안 저는 이 나라가 가진 이상한 긴장과 단정함의 조화를 느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제 첫 인상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저는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박태림 소령.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여성 장교로 핵잠수함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조용하고 신중한 인상이었고 첫 인사에서조차도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만수 박사. 한국형 초소형 원자로의 수석 설계 책임자이자 국방기술이 반드시 인간을 지키는 무기여야 한다는 철학을 지닌 공학자였습니다.
우리의 원자로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이만수 박사의 이 한마디는 제 뇌리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내부 설계를 비폭발성으로 제한했습니다. 군사 전략을 억제 중심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메시지니까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세계 군사 전략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로 전쟁을 막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잠수함에는 무장된 미사일조차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탑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공개된다면 예상 가능한 후폭풍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미국이 보장하고 있는 전략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나토에 넘겨야 하는가? 아니면 이 철학을 보호해야 하는가? 그때 박테림 소령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 한쪽에서 둘이서만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실제로 출항하게 되는 순간은 세계가 실패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아닌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잠수함이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아도 세상을 바꿔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굳어졌던 제 신념, 억제는 결국 무력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로 그런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믿음을 공유하고 싶다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내의 통제구역, 이른바 K-호라이즌 라인으로 불리는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신원 인증과 보안 절차를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한 이곳은 한국이 개발 중인 수중 억제 시스템의 심장이었습니다. 기술 브리핑은 박태림 소령과 이만수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프레젠테이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등장한 것은 잠수함의 윤곽이었습니다. 육안으로도 일반적인 핵잠수함과는 확연히 다른 실루엣.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 구동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핵 추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가까운 수준의 지속 항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전한 무소음입니다. 박태림 소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수 박사는 초소형 원자로의 구조를 설명하며 독특한 기술적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원자로는 전홍축 우라늄을 기반으로 하되 출력 조절이 가능하며 열폭주를 사전에 막는 자동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격용이 아니라 자기 억제적 특성을 지닌 원자로였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추진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해를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설계한 억제 전략은 기존의 균형을 위한 파괴가 아닌 존재로서의 균형이었습니다. 핵이 없어도 공격하지 않아도 단지 침묵 속에 존재함으로써 전쟁을 막는 전략. 저는 처음으로 전쟁이 아닌 철학을 위해 설계된 무기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탄도 잠시, 우리는 세계 정세의 격변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며칠 후 북한은 공식적으로 SLBM 잠수 한발 사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선언합니다. 동해상에서 감지된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나토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에서 한국이 보유한 억제 전략이 주요 안건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이상할 만큼 미온적이었습니다. 단호한 규탄 대신 애매한 전략적 신중이라는 표현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 수단을 갖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전략적 균형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나토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비핵 국가가 독자적인 억제 전략을 갖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한국이 이 기술을 자체 보유하면 동북아 전체가 자극받을 수 있다. 저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기술을 니토와 공유하고 유럽 방위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핵없는 억제 전략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의 철학을 이해하고 나니 그것이 이익의 거래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독일에서 파견된 군수기업 대표 루카스 슈나이더와도 자주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독일에 수출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세계관이야. 어느 날 밤 박태림 소령과 둘이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잠수함이 출항하게 된다면 그건 세계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은 작동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작동하지 않아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다시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억제력은 정말로 무기가 아니라 철학에서 비롯될 수 있는가? 전 세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수십 년을 헤매왔지만 한국은 그 답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토 본부에 중간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중 억제 전략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 전략 철학이 더욱 위협적이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비가시적 존재를 통한 억제 전략이며 새로운 시대의 억제 패러다임을 정의한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철학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단지 공유되거나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날은 점점 깊어졌고 저는 점점 더 깊이 이 기술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갈등도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전장에서 친구를 잃고 도시를 잃고 국가의 신뢰를 잃었던 저는 철학보다는 현실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조국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공격당하고 있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리 외쳐도 상대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외교적 수사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사용하지 않을 무기를 개발하면서도 그것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9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SLBM을 실제 배치하고 이를 직접 발사하며 전략적 명확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전 세계의 뉴스 화면에는 동시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사일이 수면 위로 솟구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 그 영상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행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키려 했던 철학이 붕괴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무기는 진짜 전쟁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날 오후 미국 백악관은 묘하게 모호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자율적 대응을 지지한다. 그러나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위한 조율은 필요하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군사 행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토 역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몇몇 국가는 한국 기술의 나토 공동 방어체계 편입을 요구했고 또 다른 국가들은 비핵 국가의 독자적 억제 기술 보유가 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김영선 차장이 저를 비공개 회의에 초청합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몇몇 나토 연락관이 함께 있었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이 기술을 국제 공동 기술로 편입시킬 것인가, 한국이 단독 보유할 것인가.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림 소령이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이 무기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고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에서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NATO로 복귀해 이 기술을 전략 보고서로 확장시켜 유럽에 이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크라이나에도 언젠가 이 기술이 닿을 수 있겠죠.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기술의 철학을 배신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박태림 소령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소령님, 내일 오전 저를 연구소로 다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이만수 박사와 단둘이 앉아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이 정말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쥐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 기술은 단 한 가지 의지만 가정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신념.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 기술이 도구가 아닌 신념이길 바라며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결정은 그날 밤 내려졌습니다. 그 어떤 기관에도 이 기술의 원천 설계 자료를 넘기지 않기로. 대신 저는 나토 전략연구실에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군사 억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민국의 수중 억제 전략 분석. 그 서두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이도 핵억제력을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과 신념의 승리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그날 서울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던 봄비가 그치고 하늘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나뭇잎 하나하나에 햇빛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 도시의 전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도 좀 맑아진 것 같네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혼란 속에서 헤매었는지를 그 조용한 말 한마디가 다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선 차장, 이만수 박사, 박태림 소령, 루카스 슈나이더와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 말수가 적었고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공기 속에도 확고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유통이나 수출이 아니라 철학의 확산이어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 박태림 소령은 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군사자료는 아니었고 오히려 그간의 프로젝트 설계 철학과 논문, 그리고 이 기술이 갖는 비군사적 가능성들 예컨대 해양 탐사, 해저 통신망, 극한 환경 대응 등에 대한 응용 보고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단지 박사님처럼 이 철학을 진심으로 이해한 사람에게만 보여드리는 기록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결코 무기로 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그날 밤 저는 서울 북촌의 한 조용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지붕들과 은은한 전등빛,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나토 본부로 보내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기술은 군사력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며 군사 전략이 철학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리고 한 문장 더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강국의 논리가 아닌 생존국의 논리를 지지합니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 출국 수속을 마치고 라운지에 앉은 저는 우크라이나 해군사령부에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 고국에 이 경험을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핵을 갖지 않고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전쟁이 아닌 철학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 도시, 그리고 어딘가 바다 아래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세상을 지키고 있는 그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 무기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기를. 그날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은 단단해졌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한 명의 군사 전략가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평화 전략가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할까요? 한국이 보여준 길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